네. 네, 중간 화면은 옆으로 옮기고 이거는 없앨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근데 포항시 북구 신광면은 독산이고, 그러니까 이 포항의 어떤 부분은 되게 오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뀌었고, 어떤 부분은 막 이렇게 좀 일관성이 그 행정적인 구역이 이렇게 해처모여를 좀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이 삼국사기 신라본기 이런 게 어디 있냐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아니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면 나오는데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고 싶으면 제대로 공유하고 있지? 공유하고 있다. 예, 이 포항 지역에 대해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고 싶으면 그 옛날 이름 독산 이런 걸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 독산, 연일, 흥해 이런 거를 다 따로따로 찾아야지 돼요. 그러면 그 지역에 관련된 기록들이 나와요. 이거는 신화나 전설이 아니고 삼국사기라든가 고려사라든가 이런 데 기록이 돼 있는 문헌이 나와요. 예, 그리고 저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엄청 좋아하는데 보시면은 막 이렇게 고서까지 다 싹 정리가 돼서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고 고서 보기를 누르시면 고서도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누르시면 원본 이미지도 나오고 되게 정리 잘 돼 있더라고요. 예, 하여간 그래서 포항 지역은 그러하고요. 그러면 저 삼국사기가 뭐 상상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김보영 작가님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서울 출신이 아니거나 현재 서울이 아닌 곳에 비수도권에서 본인의 고향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김보영 작가님은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사세요. 거기에서 커다란 강아지와 고양이 3마리와 아버지와 오빠와 그렇게 같이 살고 있고요. 농사 지으면서 소설 쓰면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분의 작품은 2019년, 2018년 이때서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영미권에 특히 미국에서 출간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종의 기원과 다른 이야기들이라는 이 작품집이 2021년 9월에 전미도서상 후보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부커상 후보에 오르신 건데 왠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왠지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조금 억울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김보영 작가님은 굉장히 동양적인 혹은 한국적인 상상력과 하드 SF를 결합시키는 작품을 쓰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종의 기원과 다른 이야기들 아까 그 책에 실린 작품인데 진화신화가 처음에 2006년도에 진화신화라는 제목의 단편집으로 나왔었는데 올해 6월에 에디토리얼이라는 출판사에서 저 진화신화 단편 하나만 띄어서 저렇게 화려하게 그림을 넣고 양장본으로 굉장히 조그만 책인데 이렇게 예술작품처럼 그렇게 책을 예쁘게 만들어서 내셨어요. 저거는 단편 한 편이에요. 근데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요. 이 진화신화는 처음에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저 삼국사기 권 15권 고구려 본기 제3권의 태조대왕 시기에 있었던 저 기록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저걸 먼저 인용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 현대 한국어로 아주 깔끔하게 다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인용을 하시면 저런 소설에 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삼국 사기는 사실 그러니까 정사로 알려져 있고 삼국 유사가 좀 야사이나 혹은 기이한 이야기, 좀 이상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삼국 사기에도 저런 이상한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붉은 날개가 달린 흰 물고기를 얻었다.
뿔셋 달린 사슴과 꼬리가 긴 토끼를 바쳤다. 뭐 자주색 노루를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진화 신화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정말로 진화 신화예요. 저 소설의 내용은 주인공이 왕자인데 삼촌한테 왕위를 찬탈당해요. 그리고 저 삼촌이 주인공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저 왕자가 어리고 힘도 없으니까 이제 왕궁에서 도망을 치는데, 그러면서 도망을 쳐서 인간의 모습을 버리고 여러 동물로 계속해서 진화해요. 근데 불교적인 환생, 윤회전생이라는 불교의 교리하고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과학적인 관점 두 개를 결합시켜서 결국은 결국은 저 주인공이 인간 세계의 정치나 권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길을 찾아요. 진화를 통해서.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신비하면서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대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호랑이예요. 저 호랑이가 네 선조는 한때 곰이었고 호랑이였고 이 부분은 단군 신화죠. 뱀이었고 물고기였고 이런 거는 진화론이고, 네가 지금은 인간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다. 사람이 혹은 생물이 태어난 모습 그대로 죽어야만 한다면 너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죽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이 모든 살아있는 것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네가 왕이 될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왕좌를 얻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 소설 마지막은 스포일러를 하지 않겠어요. 책을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인간 세상이 굉장히 덧없는 것이고, 인간이 믿고 있는 운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뿐이지,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작동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진화신화 굉장히 좋아해요. 예, 하여간 이런 작품들을 쓰시고, 저희승의 선지자도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승의 선지자는 이 지구 전체가 시뮬레이션이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우주에서 사는 보살들이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구의 이 시뮬레이션 속으로 들어와서 태어나서 살아요. 그러다가 열반하면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시뮬레이션인데, 그러면서 이 지구, 시뮬레이션이라도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은 진짜 삶이 아니냐.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저 시뮬레이션 속에 수많은 중생들이 저렇게 고통받게 내버려둬야 할 것이냐. 파와, 어차피 시뮬레이션인데 아무런 어떤 파와 둘이 나눠서 싸워요. 충돌이 있어요. 근데 그 충돌이 우주선 안에서 방호복 입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김보영 작가님은 예를 들면 무중력 상태의 우주선에서 이런 강도로 총을 쏘면 반동으로 어느 몇 미터나 날아가고 그 총알은 몇 미터나 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 이런 거를 천문학자나 공학자한테 의뢰를 해서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다 확인을 받으시더라고요. 예, 설국열차 1차 시나리오 작업도 참여를 하셨고, 이 김보영 작가님 작품을 번역하고 싶어서 UCLA 한국학과의 이선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니야, 박선영 교수님이고 이선영 교수님이 편집자고, 저 출판사의 편집자하고 사장님하고 동명이인데요. UCLA 한국학과 교수님이 출판사를 하나 차렸어요. 자기가 출판사를 차려서 저 김보영 작가님 작품을 번역해서 낸 게 이게 두 번째고요. 그게 내고 나서 2019년에 나왔는데 2년 만에 전미도서상 후보 오르고 대박이 난 거예요. 하여간 그런 작품을 쓰시고 있거는 삼국사기가 이런 고대의 기록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한 영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박해울 작가님은 사흘 전에 결혼하셨는데 예,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났어요. 박해울 작가님이 2018년에 과학문학상 장편 부문 대상 수상하셨는데 그 작품이 기파인데요. 저 기파라는 제목이 그러니까 찬 기파랑가 있잖아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찬 기파랑가 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예창작하고 국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고요. 박해울 작가님은. 그래서 기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 기파의 주인공 이름이 충담이에요. 그리고 기파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주에서 초호화 크루즈선이 조난을 당해요. 그리고 조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 배 안에서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승객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근데 그 우주선에서 기파라는 의사가 그 혜성같이 나타나서 조난당해서 부상당한 승객들하고 전염병에 걸린 승객들을 막 돌봐주고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파가 그 의사가 그 크루즈선 오르카호의 성자로 알려지면서 지구에서 이제 기파 재단이 만들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 기파가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막 다 추앙하는 성자로 막 떠받들어지고 그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딱 끊어져요. 그래서 저 기파 재단에서 작품 안에 기파 재단에서 그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 크루즈선에 접근해서 기파를 살아있는 채로 탈출시켜서 지구로 데려오면 제일 좋고 안 되면 시신이라도 수습해 와라. 그러면 돈을 준다. 이런 현상금을 걸어요. 그래서 저 충담은 딸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그 기계 심장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일에 뛰어들게 돼요. 그래서 뭐 칼싸움도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 찬 기파랑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기파랑이 누구인지 혹은 기파랑이라는 그 화랑 자체가 존재했던 인물인지 불분명하다고 나오더라고요. 논란이 좀 있대요. 그리고 이 충담사가 저 기파랑이 정말로 실제 있었던 인물이라서가 아니고 후세대 젊은 화랑들한테 화랑의 덕목이란 이런 것이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찬 기파랑가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이론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찬 기파랑가에 보면은 기파랑이 화랑으로서의 용맹함이라든가 뭐 대담함이라든가 성실함이라든가 이런 덕목과 함께 불교에서의 해탈과 초월이라는 덕목도 함께 가지고 있는 되게 속세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면서 불교적으로 굉장히 성스러운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 기파에서 이 기파는 추리소설은 아니지만 기파가 누구이며 기파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은가, 기파는 대체 어떻게 됐는가, 이게 저 소설의 발단이고 결말이거든요. 그 수수께끼를 푸는 약간의 추리소설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 추리소설적인 요소 자체가 저 의사 기파라는 사람이 누구이며 저 사람은 대체 어디서 왔고 뭐 어떻게 됐는가, 이게 찬기파랑가에 대한 논란하고도 통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박해울 작가님이 찬기파랑가 공부하면서 이런 발상을 얻었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충담사는 원래 삼국유사에서는 찬기파랑가를 쓴 사람이지만 기파에서는 충담이 그 기파를 이렇게 추적하는 인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작품은 그러니까 배경은 삼국유사하고 연결이 되지만 내용 자체는 굉장히 자본주의 비판적이에요. 저 작품에서 그러니까 미래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 작품에서 미래 세계 진짜 부자들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생체를 이식해요. 우리가 아이언맨 같은 영화나 뭐 옛날에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이런 거 보면 기계 신체를 달고 사는 게 되게 엄청 멋있는 일인 것처럼 막 기계 신체를 달면 뭐 엄청 강해지고 그게 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됐었는데 기파에서는
기계 신체를 달고 있는 사람은 빈민층이에요. 왜냐하면 기계 신체가 제작비가 별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이식할 때 초기 비용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근데 기계는 부품을 갈아야 되고 계속해서 유지 관리해줘야 되고, 그리고 기계가 사람보다, 몸에 부착하는 기계가 저 작품 속에서는 사람보다 유지 가능한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저 기파의 주인공 충담도 딸이 기계 심장을 태어났을 때 달아줬는데 그게 한 10년쯤 쓰니까 이제 완전히 새 걸로 갈아야만 하게 돼서, 그래서 새로 수술할 돈이 필요하고, 저 큰 돈을 자기가 얻을 수 있으면 딸한테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 소호와 크루즈선 안에도 기계 몸을 달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신체를 가진 아름다운 사람들 뿐이고, 저 기파에서 충담이 아노타라는 그 영상실에서 일하는 여성을 생존자를 발견하는데, 그 영상실에서 일하던 여성은 왜 감염되지 않았냐면 의안을 달고 있어서 남들 앞에서 나와서 일하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다니는 게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백화점에서 청소노동자분들 휴식하는 공간이 없거나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 같은 데서도 왜 직원들 다니는 통로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박해올 작가님이 그 전기 설비하는 회사에 다니셨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직원분들한테 그 실제 현장 얘기를 듣고 쓴 거래요. 그러니까 전기 설비도 안 보이는 데 있고 지하실에 있거나, 이번에 그래서 태풍 피해 왔을 때 포스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 나고, 그러니까 전기 설비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거나 전기 설비를 향해서 가는 통로가 되게 뒤쪽에 있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실제로 정말 필요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예쁜 옷 입고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만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게 저 사회에서 굉장히 명확한 구분이고, 그리고 결국은 저 작품은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충담은 살아 돌아와요. 살아 돌아오는데, 근데 저 작품에서는 그런 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한 사람이 영웅적으로 깨부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산 출신의 곽대식 작가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석사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박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고, SF 소설가이면서 역사 소설가라는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분 진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저분의 SF 소설은, 이분이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 석사하고 나서 연구원으로 10년 넘게 재직을 하셨었거든요. 그냥 일반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는데, 근데 저 잘 모르는데 산업기술 쪽은 산업 스파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직을 할 때 같은 직종으로 이직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직종의 A 회사에서 B 회사로 전직을 하고 싶으면 A 회사 그만두고 나서 2년인가 5년인가 있다가 다른 회사로 가게, 그렇게 기간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의 소설은 한국 직장인 우라통 SF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최신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왠지 국가보조금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엎어질 지경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잘릴 것 같은데, 근데 그놈의 산업기술 제한 어쩌고 법 때문에 당장 이직을 할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이상한 상태에 처해서 뭐 그런 직장인 우라통 SF를 쓰는데, 근데 정말 재밌어요. 울면서 웃으면서 뒷목을 잡으면서도 너무 웃기는 그런 얘기들을 쓰고요. 그리고
역사 소설은 도둑이라든가 해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신라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삼국 중에서 해적이 있었던 나라가 신라밖에 없대요. 그래서 해적 너무 재밌다고 해적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거는 올해 2020년에 나왔고 제가 올해 폴란드에 들고 가서 소개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은 이 신라 공주 해적전은 피카레스크 소설이에요. 피카레스크 소설이 뭐냐면 유럽에서 16세기에서 17세기 정도에 가장 유행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기 힘든 종류의 소설 형식인데, 간단히 말해서 주인공이 떠돌아다니면서 사회의 여러 사람과 여러 계층을 다 만나면서 이렇게 우당탕탕 모험을 겪는 거예요. 네, 로드무비 같은데, 근데 로드무비는 2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피카레스크 소설은 한도 끝도 없이 모험을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 피카레스크 소설들을 보면 대박 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소설적인 구조나 구성이 좀 느슨하다는, 이거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며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그리고 곽재식 작가님이 원래 입담이 좋고 재밌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소설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피카레스크 소설은 항상 약간 사기꾼 기질이 있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피카레스크 소설에서 주인공이 사기를 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부터 맨 꼭대기 귀족이나 왕족까지 다 만나고 돌아다녀요. 사기를 치면서. 근데 저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일반 피카레스크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남성인데, 저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여성이에요. 저 장희라는 여성이 그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바닥에 철퍼덕 이러고 앉아서 아무거나 시켜주면 내가 다 한다, 심부름 아무거나 다 한다 이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한수생이라는 되게 소심한 학자 타입의 선비가, 그 한수생은 자기 마을에서 농업 개량을 하려다가 나쁜 놈으로 몰려서 쫓겨난 그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인데요. 그 한수생이 장희를 만나서 바다로 나아갔다가 해적을 만나서, 그래서 붙잡혀서 공주 해적한테 이게 여러 가지 모험을, 공주 해적과 함께 여러 가지 모험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에 빌어먹을 종묘사직의 영경들이 그렇게 영험하다면 왜 백제가 망하기 전에 신라를 몰아내지 못했는가? 한 맺힌 기운이 그렇게 세며 왜 살아있을 때 신라군을 이기지 못했는가? 영령과 기운으로 싸움을 싸울 것 같으면 니놈이 젓가락 들고 대포고래가 그 모험하다가 만난 해적의 별명인데, 대포고래 대포에 대적해보면 어떠한가? 그러니까 그 노력과 정신력으로 이겨내라는 그런 거를 저렇게 대놓고 까하시더라고요. 저런 것도 너무 재밌어서, 이런 신라 공주의 적전을, 그러니까 어떻게 딱 봐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렇게 딱 찍을 수는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 SF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작가들한테 굉장한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가 이렇게 작가들한테 여러 가지 영감을 주는 이유가 뭐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아서도 그렇겠지만, 신기한 이야기들의 신기한 이야기라는 내용이나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기술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익숙한 서사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술하는 방식 자체도 굉장히 그 한국적인 서사 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시가 뭐냐 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이 구룡포 야옹이 너무 좋아요. 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거 사자상인데 아무리 봐도 야옹이 아니에요. 예, 아니 원래 제목은 사자상인데요. 예, 하여간 그런데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거는 그 포항 얘기예요. 저 석회공 스님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경주 사람인데 포항의 오어사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오어사에서 그 저기 누구냐,
예, 원효대사하고 같이 되게 친하게 지냈대. 저 원효대사가 이 혜공 스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어사에 자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혜공 스님 이야기를 보면요. 심부름하는 노파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이거는 저 삼국유사 권제오 의회의 그 현대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7살이 되었을 때 주인이 종기가 생겨서 굉장히 심하게 앓았대요. 근데 저 7살짜리 혜공이 그 주인의 방 앞에 가서 이러고 서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 거기 왜 서 있냐? 근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 앞에. 근데 그러고 나서 주인의 종기가 나았대요. 그리고 10대가 되었을 때, 청소년이 되었을 때 그 매를 키웠대요. 매가 그 저기 날아다니는 새 있잖아요. 엄청 크고 사나운 새. 근데 그 매는 그러니까 크고 사납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 가둬두고 키우는 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판에서 키웠는데 그 매를 어느 날 갑자기 다 집으로 데리고 오더래요. 그래서 막 푸드덕푸드덕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이 너 왜 이래 어수선하게 막 이랬는데 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주인이 나와서 저 혜공이 매를 그렇게 잘 키운다던데 그 혜공이 키운다는 매를 내가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 전에 그 마음을 이미 미리 알더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신라 시대니까 절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했는데 절로 보냈더니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묘한 능력이 있었고 출가를 한 다음에는 그 능력이 더더욱 눈에 띄게 됐는데 근데 맨날 저렇게 술 취해서 저작거리에서 삼태기 메고 춤만 추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절의 우물 안에 들어가서 몇 달씩 나오지 않고 우물에서 나올 때는 푸른 옷에 신동이 먼저 나왔고 나왔을 때 옷이 젖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게 신라 사람들은 딱 알아듣는데 현대 사람들한테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렇게 우물에 들어가고 옷이 젖지 않았고 이런 게 다 용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던 신라 시대에 용은 인간의 세계와 인간을 뛰어넘는 차원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저기 문무왕부터 시작해서 뭐 그 만파식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다 용이 나타나서 알려주거나 용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용이 국가를 보호하거나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비가 오는데 옷이 젖지 않았다. 우물에 들어갔다. 우물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옷이 젖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용급이거나 아니면 용하고 뭔가 소통을 하는 정도의 신통력이 있거나 아니면 용의 그 신령급인 사람인 거예요. 그 표현을 저렇게 하더라고요. 다른 문헌들을 봤을 때. 예, 그렇고요. 저기 그리고 그 경주에 원래 있었는데 석혜공 스님이 경주에서 그래서 저런 그 신기한 기적들을 일으키니까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맨날 사람들이 만나러 와서 도저히 경주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포항으로 도망쳤대요. 좀 조용하게 살려고. 그래서 포항으로 조용하게 살고 싶어서 도망치니까 이제 원효대사가 와서 같이 놀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는 이런 그 지저분한 농담도 좀 하고 그래서 저는 오어사가 물고기가 5마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뇌물고기다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변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구창공이 누군지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산에 가다가 석혜공의 시신을 보고 슬피 울다가 다시 시내로 왔더니 멀쩡하게 살아서 술 취해가지고 또 삼태기 지고 노래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같은 사람이 동시에 2개의 장소에 같은 시간에 나타날 수 없다든가 사람이 죽었으면서 살아있을 수 없다든가 이런 물리적인 한계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변들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직위가 그 선덕왕 스토커가 선덕왕을 쫓아가서 영묘사에 불내기 전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
해공이 새끼줄로 묶어놓은 부분은 불에 타지 않고 별로 안 중요한 부분들만 불에 타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저기 삼국유사에는 직위의 가슴에서 불이 났다. 그러니까 직위의 그 정념이라든가 욕정이 불을 내서 이렇게 직위를 좀 벌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 직위가 스토커라서 저 방화범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데 명랑법사가 새 절을 창건해서 그 이름이 높다는 스님들을 다 불러서 파티를 하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불러서 파티하는 자리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명랑법사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스님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제서야 와서 네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비가 왔는데 옷이 젖지 않고 신발에 진흙이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런 그 용급의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언제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는 하늘에 뜬 채 입적했고 사리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얘기가 혜공 스님 이야기가 기승전결로서도 그 완성도도 높고 흥미롭기도 한데요. 그 저기 흥길동전 같은 전통 전기 소설 있잖아요. 전기 소설이 제가 찾아본 바로는 19세기 이후에 자리를 잡은 소설 형태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의 그 야트막한 국문학 지식으로는 한국에서 주된 문학 장르는 시였고 소설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굉장히 늦게 발전한 장르다 이렇게 알고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혜공 스님은 선덕왕이 살았을 때 살아있었던 사람이니까 한 8세기 말 그때 정도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제가 배웠던 조선시대에 들어서야 소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전기 소설은 1800년, 1700년대에서 1800년대에 나타났다. 그거보다 1000년 정도 전인데요. 근데 전기 소설의 특징들을 보여요. 전기 소설의 가장 큰, 그러니까 조선시대 중심으로 봤을 때 전기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원래 실제 있었던 사람의 삶에다가 상상을 덧붙여서 쓰는 거래요. 그러니까 홍길동이라는 의적이 실제로 있었대요. 1400년대에. 저 몰랐는데 1400년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랬다가 허균이 몇백 년 뒤에, 허균은 19세기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허균이 몇백 년 뒤에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자기의 상상을 덧붙여서 소설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홍길동전이니까 홍길동전 생각해 보시면 비천한 출생이고 비천하거나 비정상적인 출생이고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거나 뭐 신분이 천하거나 그런 상태로 태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출중한 능력을 보이고, 근데 출중한 능력을 보이지만 그 신분이 비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세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당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받들고 그런 그 행적을 보이잖아요. 근데 혜공도 심부름하는 노파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심부름하는 노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영특하고 신묘한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세속의 권위나 남의 이목에 전혀 상관을 하지 않죠. 자기 마음 내키면 술 먹고 삼태기 지고 저작거리에서 춤추고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고 물리적인 한계 다 뛰어넘고 이런 그 무엇에도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지만 불법을 지키고 직위 같은 스토커 겸 방화범이 와서 영묘사에 불 지르려고 하면 미리 와서 그걸 다 막고, 그리고 명랑법사가 스님들 불러서 파티 따위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싹 무시했다가 명랑법사가 향 피우고 기도를 하는 스님다운 모습을 보이니까 와서 그러면 이제 네가 정성스럽게 불러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세간의 이목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킹하는 것보다도 나에게는 불법이 가장 중요하다, 불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사찰과 불교 유산도 수호를 한다는 거죠. 이게 신라 시대 그 사찰이 불에 타지 않게 보호했다는 거는 조선 시대의 왜구를 막았거나 이렇게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는 거하고 비슷한 정도의 가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기 소설의 특징들이 이 해공 스님 일대기에도 벌써 1000년 전부터 전기 소설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기 1000년 전부터 보여요. 그러면 저런 상상력이 저런 실존 인물에게 이렇게 기이한 이상한 일들 혹은 신묘한 능력을 그 덧붙이는 종류의 상상력이 한국인의 상상력 중에선 가장 오래된 종류가 아닐까, 가장 오래된 종류의 서사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오늘 강연이 1시간이라서 지금 뭐 대충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지 못한 이야기들, 겉하지나 만파식적이나 이런 삼국유사에 진짜 재밌는 얘기들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많아요. 네. 아까 신라 공주 해적전 나와서 또 그냥 생각이 났는데 겉하지 얘기는 뭐냐 하면요. 진성여왕 때에 진성여왕의 넷째 아들 양패, 이거는 그 텍스트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진성여왕의 넷째 아들 양패가 당나라에 조공무역을 하러 가면서 군사 50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성여왕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 양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 논문이 많더라고요. 국문과에 이 논문 진짜 많은데, 근데 진성여왕의 넷째 아들 이렇게 쓰는 게 그때 당시로서는 이것은 픽션입니다라는 표시였을 거래요. 그러니까 진성여왕이 굉장히 문란하고 부패한 여왕이었기 때문에 진성여왕의 아들 이러면 아니 아들이 있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넷째 아들 이렇게 쓰면 야 큰아들도 없는데 넷째 아들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어낸 얘기다를 곧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국유사 제2권에 있어요. 그래서 양패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픽션인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당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이 불어서 무인도에서 조난을 당했대요. 그래서 양패가 이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밤에 꿈속에 노인이 나타나서 너의 군사 중에서 활 잘 쏘는 사람 하나를 남겨두고 가면 내가 순풍이 불게 해주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양패가 다음 날에 나무 조각에다가 자기 군사의 이름을 전부 다 써서 바다에 던졌는데 나무 조각을 바다에 던지면 떠야 되잖아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가라앉았는데 그게 겉하지의 이름이었대요. 그래서 겉하지만 남겨두고 배가 떠났어요. 정말로 순풍이 불어서 배가 되게 빨리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겉하지가 섬에 혼자 앉아서 이게 어쩌면 좋지 이러고 있는데 그 노인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나는 용왕인데 내가 얼마 전서부터 이 섬에 새벽만 되면 중이 나타나서 동자승이 나타나서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을 들으면 이 섬 중간에 있는 호수에 우리 가족이 다 떠오른다. 그러면 그 동자승이 우리를 하나씩 죽여서 간을 빼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네가 활을 잘 쏘니까 그 동자승을 좀 죽여달라. 그래서 이제 새벽에 기다렸더니 진짜로 동이 틀 때 동자승이 와서 그 섬 한가운데 있는 호수 주변을 돌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그랬더니 그 용의 가족이 다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하지가 활을 쏴서 죽였대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동자승이 아니고 늙은 여우더래요. 그래서 그 노인이 치하하면서 내가 너에게 수호하는 용들과 보물을 주겠다 이러면서 자기 딸을 꽃가지로 변신을 시켜서 겉하지의 품에 넣어주고 용들한테 호위를 시켜서 용을 타고 당나라로 가게 해줬대요. 그래서 당나라 황제는 누가 용을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온다고 하니까 저거는 신인이다. 그래서 거창하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많은 선물을 줘서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겉하지는 부자가 돼서 경주로 돌아왔고 땅에 내려서 자기 품속에 있던 꽃가지를 꺼냈더니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수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진성여왕의 넷째 아들 양패 그러니까 이것은 픽션입니다라는 표시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지금의 서사 방식하고 너무 다른데 좀 되게 한국적인 과장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해서 자식이 없는데 8번째 아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과장된 방식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진성여왕 때가 신라가 망해가던 시절이래요. 그러니까 신라 여왕이 3명 있었는데 선덕여왕 괜찮은 사람이고 진덕여왕도 괜찮은 사람인데 진성여왕 완전 개차반이었다고. 근데 그랬는데 이 겉하지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같은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국유사에 보시면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이 원문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공유 잘 되고 있나? 공유를 해서 원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띄워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이고 이게 띄워놓으면 다른 이야기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 겉하지 앞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띄지 않고 붙어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진성여왕의 유모인 부호 부인이 남편과 함께 권세를 휘두르고 나라의 국간을 자기가 횡령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삐라를 비서를 이렇게 그걸 글로 써서 경주시내에 뿌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삐라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경주에서 알아주는 지식인인 왕거인이라는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감옥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왕거인이 감옥에 갇혀서 나는 그런 짓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모함을 받아서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렇게 탄식을 했더니 하늘이 그 탄식을 듣고 감옥 벽을 무너뜨려서 왕거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진성여왕의 넷째 아들 양패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의 겉하지 얘기가 그러니까 왕거인 얘기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던 논문 중에서 제일 말이 되는 게 뭐였냐면 역사학과 교수님이 쓴 거였는데 겉하지 얘기가 진성여왕 때의 부패한 사회상과 국가와 사회 체제가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부흥하고 있었던 경주의 상인 계급, 그 중에서도 조공무역을 하던 해상무역 전문 상인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겉하지 이야기가 아마도 그렇게 본인이 해상무역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본인이 그렇게 조공무역하는 사람을 호위하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별자리를 보고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신여대 역사학과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요. 아마 KCI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삼국시대의 별자리 지도는 찾을 수가 없는데 조선시대는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보면서 경주 하늘에서 보았을 별자리를 찾아서 그 별자리에 나타난 별들의 광도를 천문학에서 쓰는 광도가 얼마나 밝으면 무슨 색깔로 보이고 이거 있잖아요. 그걸 표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별은 노란색으로 부드럽게 빛나니까 노인성이고 이 별은 앞부분은 빨갛고 뒷부분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이게 꽃가지이고, 그래서 이 별이 이렇게 움직여서 은하수를 건너는 걸 바다를 건넌다고 표현을 했고, 이 별은 새하얗고 사납게 빛나니까 제가 천랑성이라는 별이 있대요. 늑대별인데 저게 그러니까 여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님을 활로 군인이 스님을 활로 쏘아 죽인다는 게 사실 불교를 믿던 스님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던 신라 시대에는 되게 불손한 이야기인데, 그게 진성여왕의 넷째 아들 양패는으로 시작하고 그 앞에는 진성여왕의 유모가 비선실세였다. 이런 삐라 얘기가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걸 보면
지배계층, 정치적인 지배계층이 성직자, 종교인들하고 결탁해서 그 지배계층 엘리트 전체가 다 부패한 시절에 상인계층과 그 상인들을 수호하던 군인계층만은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경제활동이 국가가 망하는 와중에도 나라를 떠받쳐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 국제적인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런 별자리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면서 그 국가의 국기문란과 비선실세, 비선농단 사건과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는 돈 잘 벌고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이런 종류의 사회 비판을 그 안에 담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논문이 가장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되게 낭만적인 게 이 교수님이 경주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1200년 전에 누군가가 봤던 별자리를 그 후손이 보고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별자리를 1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조상하고 후손이 보면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 논문이 되게 낭만적이더라고요. 40몇 페이지 되는 논문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있고요. 삼국유사, 삼국사기가 다 신라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경주 얘기가 진짜 많아요. 경주가 많다 보니까 포항 얘기도 가끔가다 나오고 석회공 이야기처럼. 예, 그래서 가장 원천적인 한국인의 가장 그 근원적인 상상력을 찾을 수 있는 문헌들인 것 같아요. 삼국사기, 삼국유사하고 그리고 고려사, 해동고승전 이런 이야기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네, 큰 마무리. 네. 지금 7시인데,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딱 시간을 정말 잘 맞춰주셨네요. 네. 굉장히 많은 작품과 이야기와 작가님들이 소개를 받은 부분이에요. SF 되게 낯선 장르였는데, 친근하게 느껴져요. 저희 7시 1분인데요.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10분, 네. 이후에는 나와서 이제 대화를 갖고, 혹시 질문거리나 또 강연 내용 중에서 아니면 작가님 평소 책을 읽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포스트잇에 적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일단 대화 시간에 진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고해 듣겠습니다. 총 8명. 추워요. 이렇게 좀 쓸 거예요. 우리 전쪽이 우리 있습니다. 김밥 좀 남았어 이거 한 개씩 더 드시죠. 1인당 2개 드셔야 됩니다. 이게 언제 왔어? 아니. 이거를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 안녕하세요. 네, 김민혁입니다. 네, 오늘 네, 할머니, 몇 개씩이라고요? 경주가 진짜요? 나는 5년 전에 5년 전에 백수 됐는데 카페가 아니고 다른 생각으로 많이 컴퓨터 내려 백화점에서 가면 저기 빠졌는데 매운 거예요? 안 매운 거예요?
얘는 문을 닫으면 문을 열어요. 상하야 됩니다. 상하야 됩니다. 그럼 사업해요? 사업하세요? 전교조 옆방지에 사무실 옆에 같은 그 텔레그램에 올리지 언제부터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렇게 준비해갖고 이제 흥해로 82번 길? 제 사무실 뒤에 사무실 옆에? 하고 그지 이 건물 아유 신랑이랑 가야 되겠다. 그럼 연락해요. 전화 보고 문 열었는지. 신랑 어떻게 오는지 몰라요. 집에 잘 안 자요. 전화 우리 신랑이 유길동이에요. 유길동. 그래도 뒤쪽이 안 들어오면 좋지 뭐. 다니잖아요. 근데 주변은 그거 보러 가요. 왜? 내가 너무 보고 싶대요. 많이 하네. 안 보고 싶어요. 내가 이제 오늘은 안 보고 싶어요. 여자 보고 싶어요. 내가 맨날 카톡으로 보고 싶다고 카톡으로 남겼는데. 아이고, 그 이야기가 먹고 선배라고 했어. 선배라고 했어. 하네. 하네라고 이야기 들었어. 예. 안경을 그래. 그래서 안경을 몽환데 살짝 오늘 약간 눈이 들었습니다. 안짜네 그 안경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여기 걸려요. 이거 껍질이요. 친구를 껍질 이거. 네. 우리 이제 공부한다고 이런 거 같은데. 아니 말 다 껍질. 제 얘기 다 나왔겠네. 연결이 안 돼 있죠.
양은 아는 게 전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딱히 하려는 얘기는 없는데 근데 제가 이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혹은 작품이 상징하는 바 뭐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인문학 작가이고 저주토끼는 호러나 환상에 더 가깝고 완전히 SF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르 문학하고 그 중에서도 호러 문학을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보려고 쓰는 거지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무슨 교훈을 주려고 쓰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읽는 것도 장르 문학은 재미있으려고 읽는 게 장르 문학이고요. 메시지나 뭘 전달하거나 뭐 가르치려고 쓰는 건 아니거든요. 장르 문학은 그냥 재미있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무서웠거나 뭐 혼란스러웠거나 그런 기분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지 메시지는 별로 전달 안 하고요. 메시지가 있다면 나쁜 놈들 죽어라. 예, 그게 메시지예요. 근데 제가 얼핏 보기로는 이제 저주토끼에 대한 그런 평들을 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횡포를 다룬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건드렸다. 뭐 이렇게 되게 그런 메시지로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북커상 후보에 올랐을 때 평들도 그런 류의 평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 본인은 그냥 재미로 적었다, 쓰셨다. 근데 다양하게 대부분의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기업의 횡포, 자본주의의 모순 뭐 이런 것들을 또 다르게 읽어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웹사이트에다가 쓸 때는 그렇게 위대하게 자본주의의 모순과 뭐 가부장들 먼저 이렇게 쓰시는데 국어학 최종훈법 최종훈 뭐래? 수상자 발표하는 파티에서 심사위원 3분이 그러니까 5분 중에서 3분이 저한테 각각 오셔서 같이 오신 게 아니에요. 각각 서로 모르게 오셨는데 3분 다 하시는 말씀이 애들한테 읽어줬는데 너무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애들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한 말씀인 것 같아요. 애들이 무서워한다. 너무 재밌게 애들이 무서워하는 성공했네요. 그게 진짜로 복잡형인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정지 선생님. 되게 재밌게 읽었고요. 선생님의 그런 저는 소설을 별로 안 읽거든요. 그래서 들자마자 굉장히 한 번에 읽어버렸고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느낌이 막 선선하면서 SF를 별로 즐기지도 않는 분이라서 그런데 더 읽고 싶다. 그리고 딸이 좋아하거든요. SF를 꼭 가까이 딸이 맞아서 딸이랑 같이 그림이라도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아까 선생님이 신화 얘기하셨잖아요. 신화 내가 왜 이 소설을 좋아할까? 이 소설 감독님도 좋아할까? 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할머니, 초등학교 왕자님 그 얘기를 읽는 것처럼 나는 이 소설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즐겨하는 재미가 있으면서도 마음 속이 되게 마음과 무서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뜨거워지는 것 같고. 그 속에서도 모험하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행동이 너무 인상적으로 흘렀는데 저도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서 결말 부분이 정말 비교하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템포, 도피아 이런 거에 꿈꾸다기보다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역시 작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 그 여성이 핏덩이를 안을 때 과연 그게 뭔가 남편을 좋아하면서 그 10개월 동안 자기를 보는 그 여자가 마음에 달라는 지점이 뭘까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왜 핏덩이를 안았을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좀 표현하시는가요? 못하다. 네, 몸하다는 저도 토끼의 세 번째 이제 예술이 네, 단편 작품인데요. 시점과 어떤 현실? 그게 일단 그 주인공의 저 의도는 그러니까 저는 월경에 대해서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월경은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에서 시작해서 피로 끝나고 싶었고요. 처음에 시작이 생리가 멈추지 않는다였으니까 나중에 그 생리가 다 이렇게 모여서 피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피투성이 같은 구성을 쓰고 싶었고 그리고 이 주인공 여성이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근데 월경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혹은 임신의 중단 유산 뭐 이런 건 다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 아이가 이 엄마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태어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태어나는 거고 태어나서 봤더니 부모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건데 근데 한국이 유독 그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어마어마하고 출생신고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차별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주인공이 아기를 완전히 발달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았더라도 그 아기가 건강하거나 행복하게 자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남자에게 뭔가 이렇게 부속돼 있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차라리 애가 없는 편이 낫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구절벽에 도달하고 이제 멸종하겠죠. 네. 네, 출산에 저는 당사자였고, 뭐 결혼도 해봤고, 집사해본 사람 되게 적극 작가님에 공감을 하고요. 너무 현실적인 발언이라서 좀 무섭기도 하네요. 환영받지 못하는 출생이 당연히 우리 사회는 존재한다는 게 좀 서글프네요. 혹시 또, 예, 한번 안 읽으셨... 사람을 그딴 식으로 그러니까. 하니까 이 지경.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 작가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몸에 대해서 써내려 가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50이 넘었지만 과연 내가 그만큼 이 표현된 이만큼 내가 생리를 하고 삼평생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알고 있나 내 몸을 나의 몸을 그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 작가님의 그 글 속에서 모든 그 여성 과연 여성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써내려갈 수 있다는 힘이 작가시니까 물론이겠지만 좀 아주 확실하고 느꼈어요. 난 솔복이 생겨서 생리가 안 멈췄었어요. 직접 겪으신 거구나. 그랬는데 엄마한테 그때 제가 28이고 결혼 안 했고 유학했다가 한국에 와 있을 때였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산부인과에 가야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산부인과에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한국 사회 통념이잖아요.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저의 난소는 그딴 거 신경 쓰지 않는데 저의 난소와 호르몬과 자궁은 그딴 거 신경 쓰지 않는데 그리고 너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손가락이 부러져도 외과에 가면 안 된다 이런 거 없는데 왜 난소에 혹이 생기면 산부인과에 가면 안 되는 것인가? 근데 그거 그냥 뒀다가 터지면 죽거든요. 그게 맹장을 그냥 뒀다가 너는 그 맹장에 염증이 생겼지만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외과에 가면 안 된다 이러다가 터져서 죽지 않는데 왜 여자들 터지면 죽어? 저희 엄마 터졌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본인도 겪어봤으면서 왜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너무 이상했어요 저한테. 별로 이해할 생각도 없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몸이 이상하면 병원에 가자. 네.
네,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들은 특히 맞아요, 맞아요. 너무 명확하게 월경이라는 그 징표가 있는데 그러면 딱 봐서 이상하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남녀 공학에, 그러니까 저는 여중에 있어요. 그리고 전에 학교 남녀 공학이었고요. 그러니까 남녀 공학에 있을 때는 여학생들이 요즘 이제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하면은 인정 결석이라고 하루는 다 주는 제도가 있어요. 안 써먹어요. 남녀 공학의 여학생들 잘 안 써먹더라고요. 근데 여중의 학생들 잘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그렇죠. 그 동료 남학생이 보는 시선이나 뭐 이렇게 말하기가 껄끄러운 거죠. 근데 이제 여중이라는 곳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제 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리, 월경 이런 되게 신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전히 아직도 아니라는 근데 요즘 책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오늘 한 번씩 비슷해 가서도 보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고요. 짧아서 네, 하루에 하나씩 읽으셔도 일주일 내에 읽으실 수 있고요. 정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이렇게 손에 잡으면 뭐 이틀 만에도 쉽게 너무 재밌으니까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몇 권 안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막간의 책 홍보였고요. 다시 또 질문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한민혁 선생님. 네, 저는 책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는 배우의 SF를 좋아하는데 한국 소설은